경기 서남권의 아주대병원이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생각해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보물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문산 케이블카 사업의 민자 유치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창궐한 덩쿨류가 논밭에 도로까지 뒤덮으면서 농촌에 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제거를 해봐도 돌아서기가 무섭게 다시 자라나 생태계 교란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구와 광원 지역의 병원들에 이어 경기 서남권의 아주대병원도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에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한 운영 중인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등을 투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인력 배치에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이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오전 7시부터 금요일 오전 7시까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최중증 성인 환자만 수용합니다. 이대 목동병원도 의사 부족으로 어제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도 응급실을 제한 운영 중입니다. 여의도 성모병원도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야간 진료 축소를 검토 중이라 응급진료 제한병원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을 제한 운영 중인 5개 병원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한 데 이어 9일까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230여 명을 추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군의관 3명이 배치되기로 했던 아주대병원에 1명만 투입되는 등 차질이 빚어져 복지부가 국방부와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대로 국방부에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들은 신속하게 배치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선 정부가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 운영해 문제 발생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며 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연금 삭감 꼼수라며 여당의 연금개혁특위 참여 촉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년 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라며 보험료율을 13%, 소득 대체율은 42%로 하는 보수 개혁에 대한 논의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적기에 해내야 할 개혁이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고 청년 부담을 줄여 환영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재정 고갈의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민주당은 언제까지 미루기만 할 것입니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모두의 연금액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불안하게 만들 거라며 정부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해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청년들 연금액이 더 많이 깎이는 것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검증해봐야 합니다. 국회 논의기구에 대해선 특위가 아닌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논의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민생 입법에 힘쓰자며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국회에 민생은 설 자리가 없었다며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배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 정당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면서 극한 대결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것.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검사 탄핵 추진을 겨냥해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적반하장의 입법농단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이 법원 영장 발부를 제한하는 법안, 판검사의 법 적용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대한 급박이자 상권 분립의 부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합시다. 이와 함께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합시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제안하면서 막말과 폭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나쁜 의원들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른바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앞서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는데 사회각계 전문가 15명의 판단은 다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한 지 2주 만입니다.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합니다.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고가 가방 등을 받은 것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로 앞선 검찰 수사에서도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제공한 의도 역시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들이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다고 판단했지만 최 목사는 선물은 청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외교 사절단 행사에 만나줄 것을 요청하는 청탁,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 수심위의 권고안은 내일 저녁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다만 수심위의 권고를 검찰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최 목사가 요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를 오늘 오후 불러 2시간 정도 조사했습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은 조사가 끝난 뒤 어차피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48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시민들에게 풍선을 발견하더라도 만지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종수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48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부양한 쓰레기 풍선 중 100여 개가 서울과 경기 북부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험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풍선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어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남측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의미라면서 풍향에 따라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때때로 남풍, 남서풍이 불 때 풍선을 부양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부양한 개수보다 우리 지역으로 넘어온 풍선이 적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민자 3천억 원을 유치해 보문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대전시의 보물산 프로젝트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서 전망타워 건립이 민자 유치에 실패한 데 이어 케이블카 사업마저 민자 유치 협상이 결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성룡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자 3천억 원을 유치해 보문산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대전시의 보물산 프로젝트. 10여 년을 공전하던 보문산 개발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불투명한 사업성이 지적됐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앞서 전망타워 건립이 재공모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해 시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튼 데 이어 케이블카 사업마저 민자 유치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초 유일하게 제안서를 낸 건설사와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업성 우려로 협상이 길어지다 급기야 건설사 측이 공공부문 참여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 국면을 맞았습니다. 공모할 때만 해도 상황이 이렇진 않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워낙 이제 민간에서 취급한 이자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좀 상황이 어렵게 되었고요. 대전시는 최종 협상 결렬에 대비해 긴급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안 중에는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결렬을 대비해서 이미 저희 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완료해놨습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추정 사업비는 1,150억 원 규모, 350억 원인 전망타워보다 3배는 더 들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보문산 개발의 다른 한 축인 물놀이장과 숙박시설 민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보물산 프로젝트 완성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성룡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장보러 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현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정육점. 국산 대패 삼겹살을 달라고 하자 바로 썰어줍니다. 14,400원. 이게 국내산 맞아요? 9만원 좀 내드릴까요? 국산이라고 쓰인 가격표까지 붙여 판매했지만 원산지 판별 장비로 검사해보니 빨간색 한 줄, 수입산으로 판명됩니다. 단속반이 냉동 창고를 확인해보니 국산 돼지고기는 아예 없었습니다. 국산의 절반 가격인 프랑스산이었습니다. 이거 어디다 썰어준 건가요? 국산이 없는데 어떻게 썰어주냐고요, 이거를? 국산이 다 떨어졌어요. 명절에 많이 찾는 떡이나 견과류를 비롯해 마늘종과 당근, 브로콜리 등 각종 채소에는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산지 표시 어디 있어요? 왜요? 지난해에도 추석 연휴를 앞둔 점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전국에서 380여 곳이 적발됐고 형사처분으로 이어지거나 많게는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농축산물 구입을 하실 때 원산지 표시를 이제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을 하시고 이제 지나치게 이제 시세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의하시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연휴 전까지 선물용 과일류나 건강기능식품, 제수용품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대전시의회 송알섭 의원 제명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대전시의회가 성범죄자를 옹호했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여민의 민소용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여민의 사무국장 민소영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이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대전시의원 22명 중에 송알섭 의원 제안 21명이 투표를 했잖아요. 네, 그중에 맞습니다. 반대가 13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결이 됐어요. 네, 네. 자, 시민단체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대전시 의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네. 시민들의 투표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네. 윤리성이 아예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전시 의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아닌 네, 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인 거죠. 제 식구 감싸기를 몸소 실천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를 배신했고 그리고 네. 시민들의 목소리도 무시했고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존재도 부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반 시민들이 반응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 맞습니다. 성추행 공범이다, 성추행자를 옹호했다. 네, 네. 나아가서는 시의원이 대전시의원이 대전 시민을 성추행하는 걸 방관하자는 거냐, 막 굉장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민의 내부에서도 비슷하게 느끼시나요? 예, 저희는 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네, 네. 시의회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네. 정말 이런 일이 지금 21세기에 2024년에 네. 예, 대전시 의회라는 곳에서 네, 네. 벌어지는 일인가. 네, 예. 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6명, 9명 중에 6명의 투표로 제명 징계안이 결정이 네, 네. 됐고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네. 한 표가 더 늘어서 7표가 찬성표였단 말이죠. 네, 네. 예. 동률로 서로 싸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네, 네. 예, 납득은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네, 네, 이해는 네, 할 수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송알섭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KBS하고 인터뷰에서도 네. 이 정도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 정도다. 그러면서 제명까지 가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자, 송알섭 의원의 본인의 이런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송알섭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네, 네. 엉덩이를 친 게 아니라 허리를 만졌다라고 네, 네. 인터뷰를 본인의 이제 소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성추행의 위치가 네. 허리는 안 네. 되는 건가요? 좀 묻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추행 사건은 품위 유지 위반에서도 굉장히 네.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전시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중대한 사안이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로 이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 예, 송알섭 위원의 송알섭 위원은 네, 네. 예, 성추행 가해자입니다. 네, 네,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품위유지 위반이고 네, 네. 그럼에도 제명의 부당징계였다고 말하는 거는 네, 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저희 시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네, 네. 예, 송알섭 의원이 자신이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 이런 네, 모습은 네.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네. 예, 어쨌든 이게 지방자치법 징계 규정에 출석 정지 30일 다음에 네, 네. 제명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출석 정지 30일은 휴가나 사실 다름없는 거죠. 네, 네. 예, 이거는 징계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제가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번에 제명안이 부결이 됐어요. 네, 네. 그러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시 또 제명을 추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심지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도 받을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에서 제명안 말고 수정안으로 출석 정지 30일이 같이 올라와서 같이 네. 붙어서 표결을 했어야 되는데 네, 네. 제명안은 그러니까 수정안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네. 제명안 가지고만 투표를 했고 네. 조원희 의장은 어제 인터뷰에서 네. 사실상 이걸로 이 사안은 종결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시위에서 송할섭 위원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끝이라고 보이는 거죠. 네. 보여집니다. 예. 일단 뭐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나 이제 또 논의가 가능해진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원 네. 의장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조심스럽게 네. 지켜보겠다. 네. 이를테면 이게 형사처벌이잖아요. 네, 네, 네. 뭐 기소가 된다던가 네. 혹은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던가 네. 혹은 이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네, 사실 네. 기소가 됨과 동시에 다시 시위에서 제명을 네. 해야 되는 게 저희로서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그게 보는데 상식이죠. 네. 그렇게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그냥 조심히 지켜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네. 사법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네. 그 후에 이 건을 다시 뭐 제명에 붙이겠다 이런 이제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네. 사법 절차가 뭐 확정이 되려면 뭐 대법원까지 간다고 보면 뭐 최소 2, 맞습니다. 3년인데 네, 뭐 임기가 네. 끝나버릴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시민들은 시위의 이런 결정을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자, 향후에 이제 시민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성추행 가해자인 송할섭 위원과 네. 그리고 반대표를 던진 14표의 의원들과 네, 네. 그리고 기권표를 던진 13표와 기권표를 던진 1표 이렇게 포함해서 15명에 네, 네. 대해서 제명 조치할 예정이고요. 제명할 네. 예정이고요.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네, 뭐 네. 퇴진운동 비슷하게 벌여나가시겠다. 네. 그리고 이제 송할섭 위원의 성추행 가해 그리고 대전시 의회 의원들이 비윤리적이고 네. 그리고 성추행 가해자를 옹호하는 행태에 대해서 계속 시민들한테 알려나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각 당의 공천 배제, 네. 예, 그리고 낙선운동까지 불사하면서 끝까지 싸워나갈 예정입니다. 네. 네, 지방선거 뭐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후변화로 창궐한 덩굴류가 논밭은 물론 도로까지 뒤덮으면서 농촌 마을의 큰 골칫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농민들이 나서서 제거해보지만 돌아서면 무섭게 다시 자라나는 덩굴 탓에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정재훈 기자입니다. 한창 벼가 익어가는 논 주변이 온통 덩굴로 뒤덮였습니다. 잘라내기가 무섭게 2, 3일이면 수십 센티미터 이상 다시 자라납니다. 농경지와 임야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점령한 덩굴을 들춰내자 볕을 쬐지 못한 토종식물들이 잎이 누렇게 뜬 채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많습니다. 지금 지가 조경수를 심고 있는데 나무도 들어와서 감어 올라가지고 고사되고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 사면도 덩굴로 무성합니다. 손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선 도로 표지판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도로와 논밭 주변에 자란 덩굴은 보시다시피 이 성인 키높이까지 자라 사람이 가려질 정도로 큰 상태입니다. 기세를 더해가는 덩굴류는 칡덩굴을 비롯해 대표적인 생태계 교란종인 환삼덩굴과 가시박입니다. 10년 전 전국 2만여 헥타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만 3천 헥타르를 뒤덮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갈수록 번식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마다 가면서 이제 기후 변화지 뭐 고온 다습한 실정이기 때문에 칡덩굴이 환삼덩굴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매년 그 예산도 증가하고 자치단체 등이 나서 일일이 뿌리까지 뽑아가며 덩굴류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국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KBS 대전 총국과 청주 총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기획 대청호 미래를 말하다 프로그램이 내일 저녁 7시 20분부터 KBS 1TV를 통해 70분간 방송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박근수 배재대 교수, 이성우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출연해 대청호 개발과 규제 완화, 환경 보존 방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TMF 사태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에 연관된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업체, IT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감독 영역에 포함시키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비금융 영역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이나 횡령, IT 장애 같은 사고 여파가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카드사나 결제 대행업체 등 금융회사 시스템까지 충격을 준 게 대표적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업체 등을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운영위원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금융회사에는 임원 책임을 묻거나 자본 추가 적립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 임원의 운영위원 관리 책임과 역할 강화에는 책무 구조도가 활용됩니다.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원 관리 의무를 반영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험을 각 권역 자본 비율 규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금융회사에 대한 직접 규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며 추진을 검토하되 업권별로 차등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비금융회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슈퍼컴퓨터보다 수천만 배 이상 빨라 신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미국 IBM이 1000큐비트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가운데 우리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광자 방식의 8큐비트 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 8개를 제어할 수 있는 8큐비트 칩입니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광자 6개에 일어나는 6큐비트 양자 얽힘 현상을 확인했는데 광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톱만한 칩 안에는 광자 생성기와 위상 변조기, 경로를 조절하는 광 스위치 등이 들어 있습니다. 8큐비트 집적 회로 칩 개발은 일반 컴퓨터로 치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CPU를 만든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칩을 만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이제 뭐 영국이나 미국, 중국 등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8개의 광자를 생성해서 8개의 큐빗을 컨트롤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지금 선을 보인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구동 방식에 따라 초전도와 이온, 광자, 원자 등 크게 4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 광자 기반 양자 컴퓨터가 범용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전도체와 달리 상온에서도 작동해 확장성이 좋고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큐비트 용량 확대 개발과 동시에 광자 칩의 오류 제거 등 신뢰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큐빗 수를 많이 만드는 경쟁에도 저희가 물론 뛰어들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85% 수준의 신뢰도를 얼마나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연구진은 올해 안에 16큐비트 칩 개발에 도전하고 이후 32큐비트로 확장해 5년 내 칩들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실험실 규모의 양자 컴퓨팅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뉴스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 더하기 박연선입니다. 개근거지, 학교나 회사 등을 빠지지 않고 잘 다녔다는 성실함의 대명사 개근. 남에게 빌어먹는 사람 또는 이를 욕하여 이르는 말 거지. 이 이질적인 단어가 결합한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이 말은 우리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학기 중에 교회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학교에 잘 다니는 학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교회 체험학습은 학기 중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가족들과 견학,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시행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교회 체험학습이 잦아지고 대부분 해외로 몰리면서 각 가정이 처한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가난이라는 틀에 씌워 차별과 괄시 등 일종의 혐오로 나타나는 일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아빠가 올린 글입니다. 아들이 개근거지라고 놀림받았다며 울었다. 국내 여행이 부끄럽다는 말에 결국 아내와 아들만 가기로 하고 땡처리 해외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 이 글을 두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미용실에서 듣고 충격을 받았다. 어른들을 보고 배웠을 텐데 누굴 탓하겠냐. 해외여행 못 가는 아이들에 대한 요즘 아이들의 시선과 생각이 문제다. 라는 등의 글과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배제시키거나 따돌리거나 놀리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또래들과 좀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우리 공교육에서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육당국도 신조어가 생길 만큼 잘못된 풍토가 자리 잡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딱히 대처할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학생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직 학교에서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체험학습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도록. 전문가들은 교실 혐오 문화는 결국 어른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가정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제도를 시행하며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도 분명한 지침을 마련해 갈등과 혐오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장 학습이라는 개념이 교육 현장에 마련된 원래의 취지를 부모들과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해야죠. 가정의 부유함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녀의 길을 살려주겠다고 해외여행을 떠나는 치열한 경쟁 문화에서 생긴 그릇된 문화 또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족을 갈라서라도 반쪽짜리 해외여행을 가는 실태. 개근거지라는 잘못된 표현과 인식의 시작이 어딘진 모르지만 더 늦기 전에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려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더하기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전을 치릅니다. 논란 속에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하는 홍명보 감독에게는 어느 때보다 확실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대표 사령탑 복귀전을 준비하는 홍명보 감독의 마음은 비장합니다. 경기 이틀 전 입국한 해외파 선수들을 훈련 시간까지 바꿔 당일 훈련에 바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역시 깔끔한 승리. 나아가 지난 1년간 대표팀을 뒤흔들었던 선수단 4분과 감독 선임 논란의 후폭풍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첫 경기고 많은 분들의 또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승리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 복귀전 상대는 팔레스타인입니다. 피파 랭킹 96위인 팔레스타인은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에선 한 수 아래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 장점인 측면 공격을 앞세워 만만치 않은 경기를 펼친 바 있습니다. 승리가 필요한 우리 대표팀도 방심하지 않고 주장 손흥민 등 주축 선수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하나의 기록이 될 수 있는 날들을 특별한 승리로 장식해서 제 기억 속에 좀 오랫동안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명보호가 팔레스타인전을 통해 흔들림 없이 출발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필리핀의 한 유명 휴양지가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바닷속 산호에 누군가 낙서를 했기 때문인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름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스노클링과 다이빙 장소로 유명한 필리핀 보홀주 버진 아일랜드. 이곳 일부가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Planong ipasara ng lokal na pamahalaan ng Bohol ang isang sikat na dive site sa Panglao. 이유는 바닷속 산호초가 낙서로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경 3m가 넘는 산호 표면에 영어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글자도 보입니다. 한 다이빙 강사가 최근 낙서가 늘어난 것을 발견해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필리핀 당국이 조사 끝에 폐쇄를 결정한 겁니다. 나아가 보홀주 주지사는 산호초 훼손에 대한 정보를 주는 사람에게 우리 돈 약 118만 원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만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호초에 낙서를 하는 사람은 사진을 찍어주던 현지 업체 직원, 1000개가 넘는 댓글엔 한국인 비난도 있었지만 실제 행위자는 보홀 주민이었다, 규제를 해야 한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국은 환경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폐쇄 조치가 좀 과하다는 현지 반응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산호 서식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현재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오늘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릴 텐데요.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더위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세종과 아산, 논산으로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이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전과 세종 24도, 논산은 25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 대전과 금산 31도, 논산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중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산이 23도, 천안 24도, 한낮에는 아산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중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24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부여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2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백로인 주말에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